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아모은 이슈집입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분들이십니다. 이종근 전 논설실장, 박진영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조금 전에 나온 속보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방금 수락했다 나왔는데 바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바로 직전 한 5분 된 것 같아요. 5분도 안 된 것 5분도 안 같아요. 됐나요? 방송하다 예. 깜짝 놀랐는데 네.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네요. 법무부 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수락을 했고요. 오후에 이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속보가 떴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총선 전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장관을 영입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고 한 장관이 오후에 이임식을 갖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법무부가 오후 5시에 이임식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 장관은 오늘 2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세가 한동훈 비대위로 대세가 계속해서 흘러오면서 한동훈 장관을 아껴서 이 고려 강감찬 장군을 조선시대 임진왜란에 쓰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네. 어제는 한 장관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말도 나왔었거든요. 이거 잠시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은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등판했죠. 그때 배 12척이 남았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배 12척이 남았다 해가지고 그걸 이끌고 임진왜란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우리 국민의힘 당의 상황이 배 12척이 남아있는 상황과 같아. 선거가 지고 난 뒤에는 뭐 아껴서 뭘 해. 아무 소용도 없는 것 아니냐. 오늘 사실상 의견 수렴 과정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숙고를 통해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예산이 본회의 통과되고 나서 제가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정리하겠다. 네, 저희가 사실 이 방송 시작 전에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해갖고 오늘 이르면 오늘이면 시점이 어느 정도일까? 오후 본회의 오후 2시에 있는 본회의 끝나고 하지 않을까? 이런 게 사실 준비하고 들어갔는데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이 실장님 이 보면 수락하고 오후 5시 이임식 한다고 했는데 결국엔 빠르게 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바로 임식을 가질 줄은 아마 예상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유는 딱 한 가지겠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비상이다. 당 입장에서도 그렇고. 자, 김기현 대표가 갑작스럽게 사퇴한 것이 고작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비대위원장을 지금 이렇게 추천을 한 것이고요. 물론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불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원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열 수는 없고 전원위원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거기서 통과가 돼야지만 이제 정식으로 비대위가 출범을 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이 지금까지 어떤 과정, 일주일 동안의 과정들 그 원내에 의원들의 의총이 있었고 또 당협위원장까지 확대해서 회의가 있었고 또 자문위원회 자문들의 자문도 들었고 이런 과정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권력을 주어지는데 어떤 정당성을 부여하는 통과 의례였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주일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그 비상시국에서 어떤 정당이든 새로운 어떤 그런 그 지도부를 꾸리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이다. 다른 어떤 예를 비춰봐서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일단 오늘 수락을 했으면 바로 이제 3일 뒤죠. 전국위원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의결이 될 거란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빨리 한 이유 그만큼 비대위 체제를 빨리 가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예산안이 통과된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정치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 시간이 아니라 그야말로 총선의 시간으로 이제 바뀌어야 되고요. 총선의 시간이 되려면 사실상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원래 있다고 한다면 공관위원장부터 발표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래서 공관위원장이 실제로 이제 공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밝혀가면서 1월 달 2월 초까지는 공관위의 시간이 되고 아마도 김기현 대표가 계속 있었다면 그 1월 11일 정도에 한동훈 장관이 사표를 쓰면서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기 예.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김기현 대표가 없는 어떤 상황들 속에서 두 가지의 어떤 상황들을 맞이합니다. 한 가지는 쌍특검. 즉 12월 말까지 민주당의 어떤 대공세가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사실상 이 총선이 블랙홀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어떤 총선이 되느냐가 사실 당 지도부가 이끌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더 이상 공석으로서 그런 어떤 비상시국을 헤쳐나갈 수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일 테고, 두 번째는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건 어차피 공천의 물갈이 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백가쟁명이 될 거예요. 누가 돼야 된다, 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예. 그러니 차라리 누수를 방지하는 어떤 차원에서라도 빨리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당 지도부의 어떤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님, 일단은 뭐 국민의힘 원로들이 어제 뭐 이순신 장군의 한동훈 장관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지난번 연석회의에서는 당협위원장이었나요? 위원들이 강감찬 장군에 언급하기도 했고요. 일단 국민의힘의 특급 부원 투수로 이제 한동훈 지금 현 장관을 이게 띄웠었는데, 일단 빨리 됐으니 일단 민주당 쪽에서도 어떻게 볼까요? 뭐 대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누구의 구원투수냐 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원하는 구원투수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구원투수일까요? 그런 질문을 던지셨고요. 저는 뭐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나름 역사가 있는 정당인데 완전히 무너졌구나. 참 나중에 후일의 역사가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 경호실장인 장세동 씨를 민정당 대표로 만든 거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앞에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특검이 올라왔을 때 국민의힘 내에 이탈자가 없도록 단속하기 위해서 용화대에서 최측근을 파견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이순신 장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순신 장군은 그 당시에 선조하고 굉장히 관계가 안 좋았고요. 네. 강감찬 장군은 백전노장입니다. 지금 드라마 보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연산군 시대에 임사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연산군이 최홍사를 임사홍으로 내보내잖아요. 지금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최홍사 내려보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어. 네. 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종훈 실장님, 일단은 오후 5시에 이임식 법무부 장관 이임식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간밤에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간밤에 아니면 아침 일찍 이런 절차들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앞으로 그 전까지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일까요?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임식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에 이제 장관 사퇴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어떤 일이 일단, 있었을까? 한동훈 장관은 제가 또 취재도 해보고 한 어떤 상황에서 사실은 굉장히 망설이고 고사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측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지금 자기가 해야 될 일, 마무리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즉 취임 초부터 이야기했던 부분, 이민청 부분이라든지 번제 피해자 구제라는 부분이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이 세 가지가 사실 이런 11일 얘기가 왜 나오냐면 그 직전까지 어느 정도 가시화된 어떤 선이 있어야만 자기가 처음에 취임식 때부터 이야기했던 것들이 마무리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찍 자기가 정치권에 나와서 무엇인가를 하는 모습으로 하면 자기의 어떤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당 쪽에서의 그런 설득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당의 입장은 임재욱 원내대표가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즉 당 지도부 전체가 좀 시간을 갖자라는 의견도 있었고,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니 이러지 말고 1월까지 좀 원내대표가 당 권한대행으로 계속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예가 많았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당시에 이제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꽤 오랫동안 했었던 적도 있고요. 최소한 뭐 한 20일 한 달은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윤재욱 그러니까 권한대행의 의지가 분명히 있었어요. 이건 더 이상 시간을 끌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매일같이 이런 회의들, 이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양쪽에 그러니까 어쨌든 한동훈 그 법무장관의 이 고민, 그리고 윤재욱 원내대표의 드라이브, 이 두 가지가 이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맞닿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런 상황으로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원래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24일쯤에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의결을 하고 이후에 정식 임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 오늘 오후에 사직서를 낸다는 건 아직 정식 임명이 되지 않았는데 이 정식 임명이 되는 건 수순이기 때문에 빠르게 차관 대행 체제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네. 보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차관 대행 체제가 사실 좀 선왕설레가 많아요. 네. 지금 원희룡 장관도 정치권에 들어오지만 아직 정식으로 이임식을 갖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대행 체제라는 건 어쨌든 지금 그 한 장관의 부처에 공백이 생기는 어떤 상황이죠. 아무리 대행 체제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 이임식을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계속 이거 비대위원장 수락을 하고 뭘 하고 하면서 뭐 간다? 이거는 또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마무리 짓고 확실히 마무리 짓고 아무리 좀 비판적인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권한 대행 체제, 그러니까 차관 체제로 가면서 확실하게 정치권에 진입하는 것으로서 이런 논쟁들은 마무리 지어야 된다. 이게 아마 이 한동훈 장관과 당 지도부가 서로 합의를 본 어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뭐 결심을 했겠죠, 사실. 어제 또 기자들과 만났었는데 보통 답변을 잘 하는데 어제는 사실 말을 아끼면서 사실 제가 마음이 독하게 마음 먹었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장관 기자 이것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한 장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이 직접 독해졌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자, 어제 한 장관이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출석한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관련해서 기자들이 많은 질문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을 좀 아끼겠다는 취지로 한 얘기였습니다. 확실히 지난달하고는 온도차가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시죠. 네. 지난 1년 반 동안 저는 어떤 질문도 피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담당하는 공직자는 불편한 질문을 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검법 제가 이후에하면 받을 수 있는 어제 제가 드린 말씀에서 뭐 특별하게 뭐 해석이 여지는 건 없어 보이죠. 마음이 좀 독해져가지고 처음에는 막 부담되어 얘기해줬는데 이제는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공개사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수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걸? 혹시 오늘 말씀을 좀 아끼시는 특별한 이유가 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요. 네,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장관은 불편한 질문도 다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박지원 부원장님 이때 그런 한 장관이 결심을 하고 이제 말을 이제 아끼는 상황으로 들어갔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뭐 이분이 독하게 변했다 얘기했는데 야당 그 수사하고 때려잡는 데는 이제까지 독하게 계속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인 거고요. 실제 한번 보십시오. 그 행태라든가 언행이 과연 집권 여당의 당대표 감이 맞는지 우리 그 시청자들도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장관이 바로 특정 정당의 대표로 간다? 그러면 이분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 역할을 할 때 특정 정당의 편을 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런 공직을 수행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요. 예. 그래서 사정기관의 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정치권에 오는 것에 대해서 관례적으로라도 옳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 특정 업무를 했던 분들이 바로 민간기업에 몇 년 동안 취직하지 못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하고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떠나서 한번 지켜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비대위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김기현 대표는 어쨌든 선출된 대표입니다. 선출된 대표가 물러나면은 그 뒤에는 또 다른 또 대의민주주의적 절차 그리고 또 뭐 어떤 선출된 사람 예를 들자면 뭐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당장 좀 이 승계했다가 또 다른 절차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건 뭐 군사작전 하듯이 대통령이 찍은 사람을 바로 픽해서 뽑는다. 이거는 또 정당 민주주의를 굉장히 좀 훼손하는 부분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는 야당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네. 그런 비대위 이야기가 나온다면요. 알겠습니다. 이 실장님 덧붙이시자면요. 예. 조금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민주당에서 지금 그 민주당 대표에서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정기관의 장이 정치권에 오려면 뭐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추미애 장관은 현직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워크숍에 사정기관에 장이 가서 막 자기의 그런 어떤 법무장관의 어떤 이야기들을 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흉도 보고요. 검찰총장 흉도 보고. 그리고 사정기관의 장이 중립적이어야 되는데 자신의 소속 정당의 초선 의원들 워크숍에 강연을 간 것도 저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 박범계 장관은 임명하지 말았어야 됐다. 왜? 박범계 장관은 현역 의원이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법무장관으로 사정기관의 장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박범계 장관은 아주 중요한 쟁점 법안이 통과될 때마다 장관이 아니라 의원직 신분으로 가서 투표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법무장관이라는 사정기관의 장으로서 또 활약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것이고요. 사실 선출직 그 말씀을 하셨는데 비상대책위원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민주당도 그런 경우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길게 시간 안 끌고 네. 그런 원내대표에서 바로 비대위로 임명해서 바로 중앙위가 통과시켜갖고 그게 보통 한 20일 정도 이내인데 한 일주일과 20일 차이가 그렇게 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공정하지 못하다고 난리치면서 대권 출마해서 대통령 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안 해야죠. 그게 본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정당성인데 야당이 과거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그럼 뭐하러 자기가 그 비판했습니까 과거에? 알겠습니다. 이렇게 가름하고 이제 비대위원장 수락을 했으니 미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성공할 거냐 아니면 실패할 거냐 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과거 국민의힘 계열 당 비상체제 1996년 15대 총선 때 이회창 선대위원장 했던 일 그리고 2012년도 박근혜 비대위원장 됐던 일 이게 사실 성공 사례로 꼽히는데 또 하나 실패 사례를 보면은 비교하자면 2012년 박근혜냐 2020년에 황교안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동훈 실장님은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자,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 권력이 얼만큼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외부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무엇이든 다 결정을 하십시오 하고 권력을 쥐어지면 예를 들어서 공관위원장 아니 정치 경험이 없잖아요. 이 사람을 하세요. 아니에요. 정치 경험이 없으시니까 이 사람을 하세요. 여기에 휘둘리다 보면 네. 사실상 이게 왜 괜히 우리가 정치 경험 없는 사람을 비대위원장을 했구나 하면서 이리저리 어떤 일정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권이 자신한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다 차곡차곡 휘둘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고스란히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황교안 대표 황교안 비대위원장 또는 황교안 대표의 길을 걸을 거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황교안 그때 당시에 대표의 가장 큰 문제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제대로 못했고 조언을 제대로 못 들었다라는 예. 거거든요. 종로로 갈 거냐, 비례로 갈 거냐를 두고 2개월 이상을 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거취 문제 때문에 기자들한테는 시달리고 또 전체적인 공천 관리는 김영호 위원장한테 맡겨서 이 결과를 낳게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네. 황교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그야말로 이 업무 파악을 빨리 해갖고 이견 없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리 설왕설래가 없게 자신의 어떤 책임하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 박근혜 비대위원장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원장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한 번 더 어렵겠네요,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이정근 실장님 말을 국민의힘 알 거란 말이죠. 다 보완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보완이 안 돼요. 보완이 안 되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회창 총재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장 총리로서 김영삼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박근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과 대척점에 있던 사람이에요. 확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뭔가 하면요. 이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아들인 김현철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더 확대하면요.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형인 이상덕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이게 무슨 확장성이 있고 국민들이 동의하겠습니까? 가족은 그 아니지 안에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안에 지지율 일부를 가져갈 뿐이지 예. 다른 어떤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라든가 확장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네. 여기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 당정 관계, 수직적에서 수평을 바꿀 거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뭐 반기 할 말 할 것이냐, 여기에 좀 방점이 좀 찍히는 것 같은데 이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일부 보도 보면은 네네.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에 아래 뭐 부하라고 하면 좀 그런데 네네. 아래 함께 일하면서. 직원으로 있을 때는 네네. 자기 뜻을 어떤 식으로든 관철시키려고 어떤 대안을 갖고 하든지 네. 어떤 쓴소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게 귀저가 이어질지 관심이거든요. 예, 민주당에 제가 조언을 하나 하면 뭐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좀 양쪽 당을 보고 있지만 영화 대부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적을 미워하지 마라. 판단이 흐려진다. 즉 한동훈 장관을 미워하는 감정이 앞서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평가를 무조건 무슨 아들 운운하면서 또는 오른팔 운운하면서 치부해버린다. 그런데 이것은 판단을 흐리게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에 2020년도에 이철희 의원 그리고 또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장관을 극찬을 했어요. 최고의 에이스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최고의 검사다. 에이스다. 이렇게 입을 모아서 극찬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문무일 검찰총장도 말리고 또는 윤석열 중수부 과장도 말리고 했던 수사들을 전부 다 관철시켰습니다. 독들했어요. 문무일 검찰총장. 아이고 이거 좀 정무적으로 판단해라. 그런데 그것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윤석열 검사 그러니까 중수부 과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해도 들어주지 않은 사람이야. 이건 언론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 또는 저 한동훈은 독립군이야. 즉 함께 일해서 이런 어떤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는 건 무조건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 팀의 어떤 의견 물론 이게 조율도 되고 뭐 하는 어떤 뭐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옳다고 생각하는 건 무조건 어찌됐든 자신이 관철되는 자신의 어떤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듯이 나는 그 누구한테도 맹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팔이다, 뭐 아들이다 이렇게 비유하는 건 그냥 미운 감정이지 객관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질문 드리면 부원장께서는 분명히 못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질문 들어볼게요. 맹종하지 예. 않았다는 이야기가 네. 어떻게 들리면은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았다라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이 모양이잖아요. 아까 말씀 이철희 수석이나 정봉주 의원이 칭찬하셨던 것은 개별 검사로서 수사를 잘한다. 뭐 그런 의미일 수 있지만은 국가를 운영하는 보편적인 정책 이해도라든가 국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그 얘기도 해볼게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된다면 이제 가장 맞닥뜨릴 게 특검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특검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여권에서 좀 민감해하는 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인데 그 얘기 나왔습니다. 총선 후에 하자, 특검을 받자. 이 얘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안 된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국민들이 특검에 대해서 70% 가까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한동훈 장관이 정치적 역량이 뭐 특별하지 않다, 모자란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용산에서 특검 때 이탈자 막으라고 그냥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관리자처럼 그렇게 내려보낸 거예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한 2월 달이나 3월 달쯤 되면은 총선 앞두고 또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분이 정치적으로 어떤 대단한 확장성을 가지지 않았어요. 단순히 특검을 저지하기 위한 하나의 특공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일단 특검이라는 것을 내용을 보죠. 지금 진짜 유례 없는 특검입니다. 지금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첫 번째 특검이고요. 또 그 특검 내용이 뭐냐면 당사자, 이해 충돌의 당사자인 민주당이 지금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왜 당사자냐고요? 50억 특검 같은 경우는 지금 대장동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관여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뭐 추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저 불공정하게 국민의힘은 무조건 배제하고 뭐 정의당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다고 하지만 첫 번째는 그런 자신들이 원하는 쪽으로 무조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대척점을 쓰고 있는 뭐 최강욱 전 의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특검을 하더라도 아무도 그것을 지금 제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사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특검을 한다. 이거 가능성 충분한데 아유 그건 뭐 우리가 알아서 해요라는 어떤 대답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5년 동안 그러니까 한 1, 2년 반 동안
피의 사실 공표한다고 민주당이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특검법은 정반대입니다. 네. 매일같이 수사를 브리핑할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이런 어떤 특검법으로 총선을 2개월 동안 하나의 어떤 그런 이슈로 블랙홀로 만들겠다. 마치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잊지도 않은 생태탕과 잊지도 않은 그런 그 페라가모 구두, 특정 브랜드군요. 구두 이름을 대면서 그 선거 자체를 완전히 네거티브로 몰아갔듯이 이번에도 그렇게 네거티브로 몰아가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한데 그것을 총선 전에 꼭 하겠다라고 고집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특검은 빼세요. 거기도 당사자 있는데. 네. 정말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뜨겁습니다.